미국 소비자 물가가 7.5%까지 치솟으면서 긴축의 시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짚어봐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CPI가 40년 만에 최대폭이라고 하더라고요. 10년물 금리도 2%를 돌파했고요.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로 보게 되면 거의 고점을 지나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번 달일지 다음 달일지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전년 대비해서 그렇고 전월 대비해서도 상당히 큰 폭의 물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그걸 볼 때 물가가 그렇게 안정되기는 쉽지 않다. 이거 아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내년까지도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너무 높은 물가 상승률은 좀 떨어질 건데, 이거는 여름쯤 돼야지 이제 이 정도면 조금 안심할 만하다,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전에는 쉽게 물가에 대한 불안이 쉽게 가시기는 어렵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네. 현정 씨, 네. 만약에 물가가 오르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날까요? 물가가 오르면은 근데 저는 소비가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이제 물가가 오르면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을 올려달라 그럽니다. 그쵸, 그쵸. 물가가 올라가니까, 네. 그죠?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이게 물가 올라가고 임금 올라가면 이게 인플레이션 쪽으로 계속하고, 그 다음에 방금 앞에도 말씀 주셨는데 리오프닝 주들이 지금 상승세를 보이지 네. 않습니까? 그 말은 소비가 폭발할 수 있다, 이 말인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7.5%가 피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 8, 9%까지는 쳤다가 한 내년쯤에 연말쯤에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구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물가가 우리가 전년 대비로 따지기 때문에 네. 물가가 올라갈 요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있는데, 전년 대비로 따지기 때문에 전년이 낮았으면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전년이 높으면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와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작년에 이제 봄부터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지금도 계속 물가 올라가더라도 전년 대비로 해서는 이게 내려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전년 대비로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타날 건데, 그게 이제 1월 달, 어쨌든 12월보다 1월 달이 더 높았고 2월 달도 더 높을지 몰라요. 또는 2월 달에 시장은 기대하죠. 어제도 네. 시장이 기대했던 거는 12월보다 좀 내려오면 그러면 전년 대비로는 올라갔던 게 계속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경제 지표 볼 때 전년 대비 YOY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보는데, 이게 높다고 하더라도 내려오고 있으면 이제 큰 문제는 지났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물가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플레 정점이 아직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리오프닝이다, 또 이제 서비스 산업도 상당히 이제 계속해서 소비가 늘고 있어요. 그 물가가 올라가면 원래 심리적으로는 소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 그러면은 인플레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경제 지표들을 보면 어떤 외부 충격을 받으면, 가령 유가가 폭등했다든가 아니면 전쟁이 났다든가 또는 이번처럼 바이러스 팬데믹 같은 경제 외부적인 요인이 경제 충격을 딱 가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충격을 가하면 이쪽에서 이제 그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들이 반응을 하죠. 근데 GDP나 고용 이런 것들은 반응이 나타났다가 금방 안정이 돼요. 보통 1년, 2년이면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물가는 한번 충격을 받으면 다시 안 돌아오는 성격이 있어요. 가령 우리가 지구를 도는 그 위성이 있는데, 이 위성이 어떤 에너지를 탁 받으면 궤도가 올라갔다. 네. 그러면 금방 저 궤도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겠죠. 네. 한번 궤도가 바뀌어버리면 그 궤도를 상당 기간 동안 돌게 되는데, 물가는 GDP나 고용 이런 것과는 달리 외부의 충격을 받게 되면 계속 올라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계속 올라간다는 게 3%에서 5%, 7% 가는 게 아니고, 팬데믹 이전에는 OECD 평균의 물가 상승률이 연간으로 한 1.7%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3% 내지 4%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궤도를 완전히 높여버린 거죠. 이 상황에서 앞으로도 한 2, 3년 정도는 계속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놓고 보면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끝나자마자 5월 춘투, 소위 말하는 이 기간 동안에 임금 인상 요구가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앞에서 박수진 연구원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중국 정부가 아마 이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를 하고 부동산 정책도
구체적인 자금 지원을 하면서 경기 부양책으로 나갈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도 좀 낮은 가격에서 간다면 국제적인 물가 안정에는 도움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중국이 부양책 쓰기는 아직까지는 중국으로서는 물가를 성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경제 정책의 목표로 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에 나설 가능성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물가를 자극하는 행동을 중국은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물가가 좀 안정돼야지만 중국이 그 본격적인 부양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국에 대한 부양은 뭐 기대감은 없습니다만 저도 기대는 하는데 네. 기대감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마저도 여기서 부양을 한다고 하면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험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중국이 그나마 이제 헝다그룹도 부도 처리하고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죽여놨는데도 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나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중국이 거기다가 부동산 그 부양을 하면서 수요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어제 또 CPI 발표치를 구체적으로 보니까 자동차 가격의 상승은 조금 멈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공급망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진단을 해봐야 될까요? 그래서 작년에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미국 물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자동차 중고 자동차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게 뭐 반도체 부족 때문에 신차가 제대로 안 나왔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는 자동차 승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화물 운송과 관련된 부분에서 비용이 막 올라간 것이죠. 그게 한 1년쯤 지나면서 이제는 그 증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이게 베이스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죠. 근데 물가 상승이라는 게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물가는 파급력을 갖습니다.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얘만 올라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얘의 상승이 다시 올라간 게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그 다음에 다른 데로 가는 것이죠. 가령 유가가 올라갔는데 유가가 다시 내려온다고 한다면 물가가 괜찮겠습니다. 유가가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 네. 더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 있으면 이런저런 가격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버스 요금도 택시 요금도 뭐 공공요금 올라가게 되면 또 이런 걸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물가는 계속 퍼져나가는 성격이 있어서 미국에서 이 작년에 처음 시작했던 그 자동차 쪽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진정이 됐다고 해도 이미 이제 퍼지기 시작한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들이 이제 앞에서 이렇게 물가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이유는 이제 금리 인상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 이게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나 코스닥 같은 기술주에 상당히 중요한 투자의 하나의 벤치마킹 변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한번 주식시장으로 옮겨가 볼까 합니다. 빅테크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 금리가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대 조류는 일단 빅테크, 디지털 정보통신으로, 우주항공으로 가는 방향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바닥론일까요? 지금은 이 바닥이라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기업의 투자라고 하는 게 그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건데 돈을 뭐 전부 다 이제 자본으로 조달하는 건 아닙니다. 뭐 가령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다들 투자에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당장 성과가 나는 쪽이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여윳돈의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돈이 좀 씨가 말라버려요. 네. 그러면서 이 그냥 미래에 잘 될 거야라는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물론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걸 거이긴 해요. 근데 네. 이제 자금 부담 때문에, 이자 부담 때문에 이게 사업 자체가 계속 연기가 되는 일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빅테크 기업들, 근데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기대감이 너무 큰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거 가지고 네. 주가가 올라가 있는 거. 근데 뭐 가령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을 많이 실어 놓은 종목은 아닌데 그런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많았던 종목들의 경우에 주가가 상당히 좀 하락을 하죠. 뭐 가령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 경쟁 상대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 가지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거기다가 경쟁은 앞으로 뭐 계속 심해질 거고 이 기대감이 좀 줄어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일은 반드시 발생하죠.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긴축 시기는 더 빨라졌습니다. 지금 제임스 블러드가 7월까지 100bp를 올려야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렇게 되면 이제 3월에 50bp 올리는 거고 그리고 5월과 6월에도 계속해서 25bp씩 올리는 것으로 지금 시나리오가 짜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더 예상보다 더 빨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에 충격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 제가 볼 때 시장은 7월까지 한 100bp 정도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국이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7월 FMC까지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은 9월이 됩니다. 9월부터는 금리 인상을 좀 안 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뭐 올해 들어와서 1월 달부터 조정을 좀 크게 받았던 게 금리 인상이 완만한 속도로 계속 연중에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선거 전에 상반기 또는 7월 전에 금리 인상 좀 많이 해버릴 것 같다. 요거 때문에 불안해서 주식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측면이 있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상반기 중에 주가가 저점을 찍고 금리도 고점을 찍고 아마 그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반기에 가게 되면 물가가 좀 이제 많이 내려와 있겠죠.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내려와 있을 것이고 네. 거기다가 연준도 뭐 금리를 그렇게 빨리 올려야 될 만큼 물가가 불안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이 좀 휴식기를 갖게 되고 그러면 뭐 주식시장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고 채권시장도 금리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모멘텀을 찾고 그러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사실 10년물 지금 국채 금리가 2%를 돌파를 했고 그때 나오셨을 때 2%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럼 조금 더 이제 이게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2% 초중반 2.2에서 2.5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올해 여름 정도에 미국 연방기 금리가 한 1.25% 정도, 지금 0.25라고 보면 1.25% 정도가 될 건데 뭐 금리 인상이 완만하게 진행될 때도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이 연방기 금리에 비해서 보통 100bp에서 120bp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끝나갈 때가 되면 뭐 거의 붙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연방기 금리보다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완만하게 계속 있을 거다 생각을 하면 그 정도 금리 차이는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올해 뭐 봄이나 여름 정도에 2% 초반 정도 또는 2% 중반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그 7월까지 이 금리를 올리고 한 1%포인트 정도 올려놓고 좀 쉴 수도 있다 선거를 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기금리 10년물 국채금리하고 단기금리 2년물 국채금리 이 차이가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주셨는데 장기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신호기 때문에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인데 요 스프레드라 그러거든요.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 차이를 이것이 역시 줄어든다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7월까지 금리 인상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지만 그 이후로는 좀 쉴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반증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좁혀진다. 그러니까 10년짜리하고 2년짜리 금리 차이가 줄어든다. 이게 확대되는 거는 경기 좋아질 때 그런 거고 네. 뭐 줄어드는 거는 경기가 나빠질 때 그런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해석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려서 1.25까지 올리고 난 다음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완만한 속도의 금리 인상이 되면 예전에도 미국이 장기 호황 시기에 보면 금리 인상이 굉장히 완만하게 이루어져요. 1년에 뭐 한두 네. 번 정도씩. 네. 이럴 때는 10년짜리하고 2년짜리 금리가 딱 붙어 있습니다. 연방기 금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붙어 있고. 그래서 지금의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든 거는 경기가 나빠진, 뭐 지금 경기가 조금씩 계속 둔화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네. 이게 심각한 둔화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조만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이 이제 정상화될 건데 지금 경기가 둔화가 돼서 침체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의 축소는 상반기에 금리 인상이 좀 빠르다.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 오히려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추고 그 다음부터라도 뭐 내년에 또 금리를 올리더라도 상당히 완만한 금리 인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통상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축소되면 이제 성장주 쪽으로의 관심이 더 높아진다라는 말이 증권업계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제 경기 침체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장주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일부 구간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이 장단기 금리 차하고 성장주 사이에 일관된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근데 이제 과거 미국의 사례를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호황 국면에서 네. 이 금리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만기별로 금리 스프레드가 그렇게 심하게 벌어지지는 않고 대부분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붙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장기 호황 국면에서 성장주의 강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게 금리가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게 되겠죠, 다시. 근데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가는 중간 단계에서 중간 단계를 어떻게 버틸 거냐라는 문제거든요. 뭐 춘공기 지나고 나면 먹을 거 많아요. 근데 일단 춘공기인데 춘공기 막 들어왔는데 춘공기 지나고 난 다음에 먹을 거 많다는 것 때문에 지금 배부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앞서가는 거죠. 네. 그 앞으로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이 주식경제에서 자주 다루는 내용이지만 금리, 환율 이 문제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블랙홀 이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시면 당분간 성장주냐 가치주냐 여기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게 바닥이냐 진바닥이냐 그냥 가짜 바닥이냐 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